예, 안녕하십니까. 경영지도사 시장조사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3년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반적인 총평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현상은 출제 범위가 굉장히 좀 확장이 된 면이 있죠. 그리고 문제풀이의 난이도가 이렇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출제되지 않았던 그간 판별 분석 문제 1번이었죠. 그리고 문제 6번에 다차원적 도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개념을 묻는 문제이라기보다는 개념과 함께 계산, 분석 프레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번 문제로 나왔던 이원 분산 분석 문제죠. 이것도 자유도 그리고 이제 검증 통계량 이 계산 로직이 쭉 이어지거든요. 거기에 관한 정확한 플로우를 알아야 좀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실험법 문제 3번이었죠. 이것도 표본 추출 방법과 함께 둘이 어떤 단순한 개념에 대한 그런 암기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적용 사례를 테스트하는 그런 성격의 형식으로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문제가 뭐 1번, 2번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 여기 1, 2, 3 해서 이렇게 소문항들이 있거든요. 이 소문제들이 굉장히 좀 상세하게 구분이 됐어요. 그리고 각 소문제들을 쭉 이제 서로 연결을 시키면서 과거에 봤었던 어떤 단순 물음 이것보다는 점차 복합적이고 정교한 물음 쪽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계 문제 비중의 확대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됐습니다. 이번 2023년 문제를 보시더라도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6번 이걸 합하면 총 배점이 70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통계의 비중은 여전히 유지가 됐다라는 거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과거 기출 문제의 재출제 비중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죠. 이런 기조는 여전히 유효했다라는 겁니다. 이원 분산 분석,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2번의 얘기였죠. 2017년의 기출 문제와 유사했고요. 인과관계 요건, 이거는 이제 2015년에 나왔던 부분이고, 실험 효과, 이것도 2020년에 출제가 됐었고요. 군지 표본 추출에 관한 거 2019년, 관찰법 2019년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의 부문들에서 다시 출제가 됐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입니다. 향후의 대비 방향을 보시면 몇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출제 범위에 관한 겁니다. 앞서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재출제 기조, 이미 나왔던 부분에서 다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재출제 기조를 여전히 우리가 주요하게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출제 분야, 이번 시험에서 나타났던 판별 분석은 우리 회귀 분석에서 조금 더 이제 진도가 나가게 되면 우리 이학식 교재 책으로 이학식 교수님 책의 기준으로 고급 통계 쪽에 해당하는 부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 이 둘을 엮어서 그런 종합적인 대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문제의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 통계 분석 전반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메커니즘, 이제 문제풀이에서 살펴보겠지만 자유도 그리고 어떤 평균 제곱 그것들이 F통계량으로 연결되는 과정 등등 이런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기본 공식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면서 이런 메커니즘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방향의 학습, 나아가서 어떤 분석 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서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통계의 앞에 부분, 우리가 이제 조사방법론 부분이라고 부르는 그런 파트에서는 그냥 평면적인 암기, 이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적용 예시 등등의 어떤 입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눈으로만 하는 학습이 아니고 직접 풀어보고 손으로 써보는, 손으로 하는 학습이 이런 여러 가지의 경향 그리고 깊이, 이런 변화에 잘 대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제 문제 하나하나를 보면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형식은 예시답안의 간략한 포인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의 어떤 포인트, 이거 위주로 해설을 드릴 거고요. 여기 세부적인 예시답안의 내용은 강의에 첨부되는 해설서를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별 분석 문제죠.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ABC 커피점이 있고요. 소비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습니다. 방문 빈도가 높은 소비자, 방문 빈도가 낮은 소비자, 특성 차이를 파악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각각 차별적인 마케팅을 하겠다. 그래서 시장 조사를 했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박스 안에 이런 판별 분석 결과의 일부를 나타냈다 해서 가격, 맛, 분위기, 주차시설, 리커트, 7점 척도, 그래서 소비자를 나눴죠. 이 전반적인 구조를 보시면 방문 빈도가 낮은 소비자, 높은 소비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집단 1, 여기를 집단 2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뉘느냐라는 독립 변수들이 있겠죠. 즉 설명 변수들이 있을 겁니다. 얘들이 바로 X죠. 얘들이 각각 가격, 맛, 분위기, 주차 시설, 요것들을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 과연 어떤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이 나뉘나, 그리고 이 각각의 X들이, 즉 얘들이 X1, X2, X3, X4일 텐데 어떤 독립 변수가 보다 더 여기에 판별력이 크냐 작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판별 분석이죠. 자, 이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 독립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판별 함수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다른 말로 판별식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대상들이 이 각각의 독립 변수 값이 어떠어떠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 판별 함수를 통해서 판별 점수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판별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1, 2 갈 거냐 1, 2로 갈 거냐라고 소속 집단을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판별 분석의 전반적인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첫 번째는 집단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검증이 등장을 하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각각의 독립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유의 확률, 우리가 p-value라고 부르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이제 선형 결합이 이제 판별 함수죠. 이 판별 함수에 대해서 윌크스 람다라는 거, 카이 제곱 검증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유의 확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p-value죠. 결국에는 이 판별 함수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비표준화된 정준 판별 함수 계수, 이것들을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이 판별 함수, 즉 판별식을 구성을 하게 되죠. 여기에 있는 각각의 값들을 얘들이 각각의 독립변수니까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해서 판별함수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집단 중심점이라는 것은 이 대상들의 판별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집단을 구분을 하게 되면 이 판별 점수의 중심점, 집단 1, 집단 2라고 했을 때 이 중심점,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평균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044, 여기는 플러스 1.044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집단 중심점의 의미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우리가 유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 결과표, 이걸 가지고 히트 레이쇼라는 것을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같이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모습들을 파악을 해보고 문제들은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판별 분석의 개념, 목적, 이게 뭐냐? 판별식을 구해라. 통계적 유의성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근거 제시해라. 3번은 경계점을 구하고 의미를 설명해라. 네 번째, 어떤 첫 번째 응답자의 이 각각의 독립변수 값이 3, 4, 3, 4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판별 점수를 구해서 얘가 어느 집단으로 분류가 될 수 있냐, 이걸 설명을 해라. 그리고 분류 결과표에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히트레이쇼, 즉 적중률을 구하는데 백분율로 제시를 하면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는 것이 이제 여기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먼저 판별 분석의 개념과 분석 목적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전반적인 구조를 써드린 이거에 의거해서 쭉 쓰시면 됩니다. 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독립변수를 통해서 판별식, 즉 집단을 구분하는 함수식을 도출하고 이 집단 구분을 예측하는 분석 방법이다. 그리고 이 독립변수는 등간, 비율 척도로 측정된 변수고 여기는 상호 베타적인 범주를 그냥 단순히 구분할 목적으로 1, 2라는 코딩을 하게 되겠죠. 결국에 명목 척도로 측정된 변수가 되겠죠. 그 얘기를 여기에 써주시면 됩니다. 독립변수는 등간 비율, 종속변수는 명목 척도로 측정된 경우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목적은 금방 우리가 본 이 개념을 조금 더 상세하게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종속변수를 구분하기 위한 독립변수, 어떤 x들이 이 둘을 가르느냐, 그걸 선정을 하고 이를 이용해서 판별함수를 도출을 하고요. 독립변수가 어떤 것이 더 판별력이 크냐 뭐 등등의 상대적인 중요도, 그래서 이들을 선형 결합한 전반적인 판별함수의 판별력이 어떻느냐라는 걸 평가를 해서 괜찮다라고 하면 이걸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대상의 판별 점수를 계산을 해서 소속 집단을 예측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구해라. 판별함수의 통계적 유의성 평가에 활용되는 근거를 제시해라 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잠깐 살펴봤듯이 이 판별식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 표 3을 이용하라고 여기 제시를 해주고 있죠. 표 3으로 가보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0.693, 0.536 이런 값들을 여기에 각각 해당하는 독립변수들하고 상수값까지 같이 결합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0.693 얘를 x1, x2, x3, x4 상수 이렇게 본다면 0.693 x1
플러스 0.536x2 이런 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따라서 판별식은 이렇게 되겠죠. x1은 가격, x2는 맛, x3는 분위기, x4는 주차시설, z는 0.693x1, 0.536x2 이렇게 결합으로 쭉 나타내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5.216이라는 상수값 같이 덧붙여 주시면 판별식이 완성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유의성 평가에 활용되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것인데 얘는 표 2를 이용하라 라고 되어 있죠. 표 2에 잠깐 가겠습니다. 표 2를 보시면 여기에 정준 판별함수가 나와 있죠. 보시면 위크스람다라는 거에 관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해서 그 p-밸류가 얼마냐라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위크스람다는 뭐다? 카이제곱 검정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유의 확률, 즉 p-밸류가 0.007이 나왔는데 얘하고 알파, 즉 유의 수준 0.05로 주어졌죠. 얘를 비교해서 만약에 얘와 같거나 작다면 p-밸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의하시고 거기에 의거해서 각각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답안에 쓰는 순서는 얘는 뭐다, 얘는 뭐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그 얘기가 될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위크스람다는 뭐냐라는 겁니다. 자, 위크스람다는 이런 거죠. 집단 내분산 플러스 집단 간분산이 분모가 되고요. 위에 분자가 집단 내분산입니다. 집단 간분산이 크다는 거는 서로 멀다는 거죠. 이건 결국에 판별 분석에 있어서 이만큼 서로 두 집단을 충분히 벌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판별력이 크다는 거죠. 이 집단 간 분산이 크면. 자, 위크스람다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간 분산이 크면 클수록 이 전체 값은 작아지게 되죠. 따라서 작을수록 그 값이 판별력이 높을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런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카이제곱 검정은 x1, x2, x3, x4 이렇게 독립변수들이 있을 때 이 독립변수들에 걸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검증을 하는 건데 두 번째 표에서 보면 금방 봤듯이 유의 확률이 0.007이고 걔가 0.005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작죠.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죠. 결국 이들의 4개 독립변수들이 결합적으로 집단을 구분하는데 유용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정준상관이라고 우리가 봤죠. 얘가 0.739인데요. 얘를 제곱하면 0.546입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종속변수 분산의 54.6%가 4개의 독립변수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계점의 계산하고 의미를 설명해라 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집단 중심점이라는 걸 봤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044 요게 플러스 1.044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 두 집단이 어떤 기준점을 경계로 해서 나뉘느냐라는 것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단 1과 집단 2의 표본 크기는 각각 11로 같죠. 그리고 이 공식을 이용해라 라고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 공식에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집단 1과 집단 2는 각각 11이라는 숫자로 같고요. 금방 우리가 여기서 살펴본 각각의 중심점을 거기에 각각 곱해주고
전체 2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는 0입니다. 결국에 집단 1과 집단 2를 나누는 이 경계점은 0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계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 지금 금방 설명한 대로입니다. 대상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가, 이걸 가르는 기준점이다. 즉 대상의 판별 점수를 구해서 그 판별 점수에 의해서 집단을 얘가 어디로 갈까 이렇게 분류를 할 때의 기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대상의 판별 점수를 구해서 얘가 0보다 작으면 집단 1로 가고 0보다 크면 집단 2로 분류를 한다라고 부가적으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응답자의 가격, 맛, 분위기, 주차시설,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각 독립변수, 즉 설명변수죠. 여기에 대해서 응답이 3, 4, 3, 4다. 그러면 그 3, 4, 3, 4일 때 판별 점수를 구하고 응답자가 어디로 갈 건지 집단 분류를 설명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자, 이게 0.693x1 플러스 해서 쭉 해서 마이너스 5.26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구해놓은 판별 점수죠. 자, 여기에 3, 4, 3, 4니까 여기에 3, 여기에 4, 그 다음에 3, 여기에 4, 이렇게 숫자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즉 대입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을 쭉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0.9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보셨듯이 얘가 0보다 작으면 집단 1로 가죠. 그런데 지금 보니 마이너스 0.983이라는 값은 0보다 작죠. 따라서 판별 점수가 경계점보다 작기 때문에 집단 1, 즉 방문 빈도가 낮은 소비자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적중률을 계산해라. 이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 집단 1로 예측을 했는데 집단 1이다. 10명이죠. 집단 2로 예측했는데 집단 2다. 9명이고 이 전체는 22명입니다. 따라서 요거죠. 여기에 적어놓은 적중률이라는 것은 전체 대상 중에서 정확히 분류된 대상의 숫자, 이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측 1 원래값 1, 예측 2 원래값 2, 집단 1 플러스 집단 2가 이제 분모가 되고 이렇게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결국 위에는 10 더하기 9, 아래는 분모는 11 더하기 11이니까 얘를 풀게 되면 0.8636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러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이제 백분율로 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86.36%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제 1번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이제 문제 2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판별 분석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수업 시간, 특히 파이널 정리 때 우리가 같이 다뤄봤던 문제였고요. 2017년 기출문제 그때 같이 다뤄봤었죠. 예, 그것과 관련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A투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해외여행 상품 3가지를 기획을 하고요.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다. 문제 쭉 읽다 보면 이게 이제 선호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녀 각각 9명의 참가자들한테
세 가지 상품을 보여주고 선호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사 결과를 통계 분석한 표, 그리고 F분포표다 해서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떤 문제냐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프레임을 먼저 파악을 해보면, 여기에 상품 유형이 있고요. 요게 이제 세 가지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반응, 즉 선호도, 이걸 파악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선호도가 더 높은지. 자, 이러면서 성별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얘의 효과도 같이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남, 여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과연 다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면서 과연 이들 간에 상호작용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이런 구조죠. 결국에는 이 두 요인의 효과를 함께 본다라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팩토리얼 디자인의 형태고요. 이 팩토리얼 디자인의 어떤 처치 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원 분산 분석이 사용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 분석표를 보시면 자유도라는 부분이 비어 있는데요. 이 자유도는 어떤 분석 방법의 자유도를 적용하면 될까요? 이원 분산 분석의 자유도를 적용을 해서 푸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분 F분포표, 이게 등장을 했다는 것은 뭔가 통계적인 검증, 즉 검증 통계량하고 임계치를 비교해서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이런 문제가 여기에 나왔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시면 기역, 니은, 디귿, 즉 자유도, 이걸 구해라 라는 문제,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는 이 상품별 선호도 차이, 성별 선호도 차이, 그리고 얘들 간의 요 상호작용, 이거를 각각 검증하기 위해서 귀무가설이 뭐고 대립가설이 뭐냐, 이걸 설정해라. 그리고 이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통계적으로 검증해라 라는 이야기들이 2번부터 4번까지 쭉 나와 있고요. 4번에는 하나 더 플러스가 돼서 여기에 관한 시사점을 기술을 해라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일단 자유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항,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팩토리얼 디자인, 얘는 뭐냐, 두 개 이상 처치 변수의 수준 변화에 따른 결과 변수 값의 변화를 조사하는 그런 팩토리얼 디자인인데, 얘는 처치 효과의 조사를 위해서 이원 분산 분석을 적용한 거다라고 위에 좀 써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원 분산 분석의 자유도를 적용한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도 기역, 니은, 디귿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 상품 보시면 문제에서 이 제곱합 값이 주어져 있죠. 상품 2.181, 성별 5.014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역은, 요 상품은 집단수가 몇 개였습니까? 3개였고, 성별은 남녀니까 집단수가 2개였죠. 그 집단수에서 하나를 빼면 그게 자유도죠. 그래서 3-1은 2가 되는 거고요. 성별은 2-1이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상호작용의 자유도는 요것과 요걸 그냥 곱하면 되죠. 상품 집단수 -1, 성별 집단수 -1 하면 2, 결국에 기역, 니은, 디귿은 2, 1, 2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문제는 이제 2번과 4번에 걸친 건데요. 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이제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상품별 선호도가 있고요. 그리고 성별, 이들 간의 상호작용, 이렇게 존재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 변수가 선호도죠.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품 선호도 차이, 성별 선호도 차이, 상호작용, 여기에 관해서 각각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결국에 여기에 있는 상품에 대해서 먼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설정을 하면 상품 유형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귀무가설로 설정이 되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라고 설정이 될 겁니다.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지금 이 상품의 집단수는 1, 2, 3으로 3개죠. 성별은 남자, 여자 이러니까 또 2개가 될 거고요. 상품은 1, 2, 3이니까 뮤1, 뮤2, 뮤3 얘가 같다라고 설정을 하고요. 대립가설은 기호로 나타내면 모든 뮤가 동일하지는 않아. 그런데 얘는 결국 최소한 어떤 2개의 평균값들 간에는 차이가 있어 라는 의미죠. 예, 결국에는 이게 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선호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쪽을 보시면 성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귀무가설로 설정이 될 거고, 뮤남은 뮤여와 동일하다라는 게 기호로 나타낸 귀무가설이 될 거예요. 대립가설은 성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는 차이가 있다. 즉 같지 않다라는 기호가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호작용이죠. 상품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없다가 귀무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가 대립가설로 설정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귀무가설과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 그것에 대한 검증과 이제 시사점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곱합과 자유도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지금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F값, 검증 통계량 F하고 임계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F값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거죠. 제곱합과 자유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누면 평균 제곱이라는 게 산출이 되죠. 각각 상품은 2.181 나누기 2, 성별은 5.014 나누기 2, 상호작용 0.134 나누기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제곱이라는 거를 산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평균 제곱 값을 이렇게 전부 구해 놓고 이제 오차도 0.600 나누기 12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F 검증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건데, 상품에 대한 F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상품의 평균 제곱이죠. 이거 2.181 나누기 2. 얘를 뭘로 나누느냐 하면 오차의 평균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나머지들도 다 자기의 평균 제곱을 오차의 평균 제곱으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1.81, 100.28, 1.34라는 F값들이 나오죠. 즉 제곱합을
자유도로 나눠서 평균 제곱을 산출을 하고 자기의 평균 제곱을 오차의 평균 제곱으로 나눠서 자기에 해당하는 F값을 산출을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다 정해졌습니다. 일단 상품은요. 이걸 F분포라고 보면 이쯤에 21.81이라는 F값이 나왔고요. 그러면 임계치를 이 값이 넘어갔느냐? 그게 결국에는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죠. 이랬을 때 상품 선호도 여기에 관한 임계치 이것은 F0.05에서 자기의 자유도 2하고 오차의 자유도 12하고 만나는 곳에 있는 것을 문제에서 주어진 F분포표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3.89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3.89가 만약에 여기쯤 있다고 하면 어찌됐건 절대값으로 이거보다 훨씬 크죠. 따라서 귀무가설은 기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귀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별 선호도는 똑같은 방법으로 임계치를 구하는데 F값은 여기 나와 있고요. 임계치는 자기의 자유도 1하고 오차의 자유도 12하고 얘가 만나는 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 4.7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별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임계치는 4.75 이쯤에 있다고 하면요. 지금 F값이 어디 있느냐? 100.28이잖아요. 굉장히 먼 곳에 있겠죠. 100.28 임계치를 확 넘어갔죠. 예, 따라서 얘도 역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호작용 쪽을 보면 얘는 자기의 자유도 2였죠. 우리가 앞에서 구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차의 자유도하고 만나는 곳에 있으면 3.89가 임계치가 됩니다. 그런데 F값이 보니까 1.34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상호작용은 임계치가 4.75가 아니고 3.89죠. 임계치가 3.89인데요. 여기 보시면 F값은 1.34죠. 여기를 벗어나지 못했죠. 임계치보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죠. 따라서 이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검정 결과를 우리가 쭉 도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사점을 여기서 요구를 했죠. 이 부분 보시면 시사점은 상호작용 효과 지금 유의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상품 유형의 세 가지 모두, 즉 얘를 그림으로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선호도라고 보시면요. 이 독립변수 간에 작용하는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있지 않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결국에 어떤 얘기냐면 이 상품 유형 세 가지가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성별의 효과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여기에 상품 유형 1, 상품 유형 2, 여기는 상품 유형 3이다 라고 우리가 봤을 때 어떤 성별이 더 큰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 자료로서는 알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게 남자라고 해보면, 여기가 여자라고 해보면 이들이 이렇게 평행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뜻은 뭐냐면 상품 유형 1에서도 남자가 높고, 이게 만약에 이 상품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1이 제일 크고 2가 제일 그 다음으로 크고 3이 제일 작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런 모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품 유형 1에 대한 선호도 남자가 크고 2에 대해서도 남자가 크고 3에 대해서도 남자가 크다라는 겁니다. 즉 답안에서 있듯이 상품 유형 세 가지 모두에 있어서 어떤 특정 성별의 선호도, 예를 들어 남자, 이 선호도가 다른 성별의 선호도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특정 성별, 즉 남자가 어느 유형을 막론하고 선호도가 높으니까 여기를 타겟으로 해서 얘가 제일 선호하는 상품 유형 1, 요거하고 이렇게 같이 마케팅 믹스를 구성을 해서 시장 개척을 통해서 이제 판매고를 증대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선호도 높은 상품 그리고 특정 성별 타겟, 얘를 결합을 해서 그 유효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이 시사점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 문제 두 문제는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실험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이죠.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 세 가지. 예, 우리 모의고사에서 역시 다뤘던 문제였죠. 두 번째는 감식초 음료를 판매하고 있대요. 그런데 가격 인하가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감식초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100개 편의점을 선정을 했다. 그리고 얘들을 둘로 나눴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그래서 50개씩 랜덤하게 무작위로 나눴다. 두 집단 모두에서 실험 전에 판매량을 측정을 하고, 당연히 실험 집단에만 가격을 20% 인하했겠죠. 통제 집단에는 실험 처치가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5주가 지났을 때 두 집단의 판매량을 측정을 했는데 과연 순수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난 판매량이 얼마냐라는 것을 구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외생 변수 통제에 관한 어떤 실험 효과, 이걸 물어보는 문제였죠.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세 가지는 간략하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관성이죠. 어떤 거냐면 여기 변수가 있고 여기 변수가 있으면 얘들이 같이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한 변수가 변하면 다른 변수도 변화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원인이고 얘가 결과다라고 할 수 있으려면 y보다는 x가 먼저 나타나야 된다. 이걸 이제 시간적 선후성이라고 하죠. 여기는 동반 발생, 공동 변화, 그 다음에는 시간적 선후성, 즉 시간적인 순서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여기에 어떤 z라는 외생 변수가 끼어들지 않아야 한다. 즉 y의 변화가 순수하게 x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려면 다른 가능한 원인이 거기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외생 변수 통제, 즉 허위관계의 배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쭉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순수한 가격 인하 효과로 나타난 판매량, 이걸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는 실험 집단입니다. 즉
가격 인하라는 실험 처치를 한 집단이겠죠. 여기는 통제 집단이니까 가격 인하를 시행하지 않았겠죠. 자, 재봤더니 X라는 처치, 즉 20% 가격 인하, 이걸 하기 전에 3,500개였고요. 여기는 3,250개였습니다. 그리고 X 트리트먼트를 가했죠. 그리고 나중에 측정을 해보니까 5,350개가 됐어요. 그러면 1,850개만큼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기는 3,250개였는데 나중에 보니 3,900개가 됐어요. 계산을 해보면 650개가 플러스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격 인하를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650개가 늘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바로 외생 변수가 작용을 한 거죠. 그런데 봤더니 이 두 집단을 랜덤하게 나눈 겁니다. 랜덤하게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외생 변수가 작용한 그 임팩트만큼을 실험 집단도 동질적이니까 두 집단이 동일하게 받았겠죠. 따라서 1850개에서 외생 변수로 인해서 나타난 650이라는 외생 변수 효과를 빼게 되면 1200개가 나오는데 이게 결국에는 가격 인하라는 순수한 X 트리트먼트의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관계를 잘 정리를 해보면 Q2에서 Q1을 뺀 것에서 Q4에서 Q3를 뺀 거, 그 둘의 차이를 구한 것이나 결과는 같게 됩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K대형마트 셀프 서비스 계산대 이 확대 여부 조사를 위해서 지역별 점포에 따른 고객들의 의견이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국 점포 중에 무작위로 5개 선정했다. 그 해당 점포 방문하는 모든 고객들을 표본으로 추출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이 뭐냐? 그 개념 설명하고 장단점을 써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지역별 점포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고객들의 의견이 차이가 없다. 즉 이들이 유사한 소집단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나 같은 거죠. 그래서 어느 집단을 뽑든 간에, 즉 어느 군집을 뽑든 간에 걔들을 조사하면 이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일반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5개를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군집 표본 추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군집 표본이 되겠고요. 개념 그리고 장점과 단점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합한 표본 추출 방법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군집 표본 추출. 왜냐? 지역별 점포에 따른 고객들의 의견이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점포 중에서 다만 랜덤하게 무작위로 5개 추출을 해서 요 점포 방문 고객들을 이제 표본으로 추출하겠다라는 거니까 그렇다. 개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모집단이 유사한 소그룹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한 그룹 전체를 표본 추출하거나 그래서 다 조사하거나 아니면 요 중에서 랜덤하게 확률 표본 추출로 쭉 뽑아내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게 이제 개념이 되겠죠. 자, 이랬을 때 이 집단들 간에는 동질적이죠. 왜냐하면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한 집단을 뽑아냈을 때 얘가 충분히 다양성을 가진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들로 잘 구성이 돼 있어야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집단 내 이질적,
집단 간 동질적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점은 뭘까요? 비용 경제성과 실행의 편의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모집단 구성원들이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 중에서 군집을 뽑아내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체 모집단의 명부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용 경제성, 실행 편의성, 전체 모집단의 명부 필요 없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집단을 과대 과소평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제가 조사 문제에 있어서 군집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이들이 서로 만약에 유사하지가 않고 이렇게 여러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 애들이다 라고 모집단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뭐 여기는 할인점 성격, 여기는 완전히 그 명품 성격, 뭐 이렇게 이질적인 요소들로 구분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이 중에서 하나의 군집을 뽑아내서 여기를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전체 모집단은 이렇다라고 일반화를 시키게 되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확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이 집단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단점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5번입니다. 관찰법에 관해서 물음에 답하라 라는 얘기인데, 관찰법의 개념, 체계적 관찰이 뭐고 비체계적 관찰이 뭐냐, 관찰법의 장단점을 각각 설명해라 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보시면, 개념은 조사 대상의 특성, 행동, 상황 이런 것들을 추적 관찰하고 기록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은 정형화된 관찰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거죠. 정형화된 관찰은 뭐냐? 관찰 조건을 표준화시킨 거고요. 여긴 그렇지 않은 거죠. 표준화시켰다라는 얘기는 뭐냐? 어떤 관찰 대상을 내가 관찰할 거냐, 어느 시간에 어떤 행동을 관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사전 준비된 표준 양식에 기록을 한다. 즉 관찰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관찰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찰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찰법 전체의 장점은 뭐냐? 정확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설문조사 같은 데는 응답 오류라는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관찰법에 의해서는 그런 응답 오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죠. 두 번째 장점은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그냥 아예 불가능한 그런 대상들의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 예시를 유아나 동물 연구 이런 쪽에 장점이 있다라고 적어놨고요. 단점은 내면적인 요인은 측정할 수 없는 거, 그리고 관찰 대상은 소수죠. 그렇다 보니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 밖에 기타로 관찰자의 주관이 개입한다든지 관찰 시점과 기록 시점 간의 어떤 시간 차이, 이런 등등등의 단점들이 있다라고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찰법 역시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죠. 예, 다음은 문제 6번입니다. 다차원 척도법에 관한 얘기인데, 골프웨어 7개 브랜드, 포지셔닝 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여기서 브랜드 간 유사성 측정, 필요한 자료의 수, 측정 방법, 적합도 평가 방법, 이걸 묻고 있습니다. 예, 골프웨어의 7개 브랜드 이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소비자들이 보기에 얘랑 얘는 유사하고 얘랑 얘는 별로 유사하지 않고 이런 유사성 정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면상에 포지셔닝 맵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때 유사성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수 측정 방법, 적합도 평가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모의고사에서 다뤘던 부문입니다. 자, 첫 번째에 자료의 수와 측정 방법.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서열 척도 이용, 등간 척도 이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서열 척도를 이용하는 방법은 A하고 B, 예를 들어 A하고 C 이런 식으로 쭉 둘씩 짝을 지어주고요. 유사성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해라. 누가 1등, 누가 2등, 누가 3등인지 이렇게 묻는 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간 척도를 이용하는 방법. 얘는 척도상의 표시를 하게 하는 방법인데 역시 얘와 똑같이 짝을 지어서 이런 식으로 쭉 늘어 놓는데 여기 척도상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렇게 체킹을 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랬을 때 이 두 방법으로 할 수 있다라고 기술을 하시면 예, 답으로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수예요.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둘씩 짝을 지읍니다. 결국에 필요한 자료의 수는 어떻게 계산될 수 있느냐? 7개 브랜드에서 2개씩 추출해서 짝을 지어 비교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겠죠. 그러면 컨비네이션 공식을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7 컨비네이션 2 이걸 풀게 되면 21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산출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지셔닝 맵의 적합도 평가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 스트레스를 이용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뭐냐? MDS에 의해서 추정된 거리하고 실제 거리가 있을 텐데요. 얘들이 얼마나 가깝냐? 그걸 나타내는 값이다 라고 기술했습니다.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용이 되는 게 크로스칼의 스트레스다. 그리고 다음 공식으로 제시를 했고요. 루트 속의 기호로 dij 마이너스 dij이긴 한데 위에 해시 붙어 있죠. 이 해시 바로 MDS에 의해서 추정된 거리를 나타내고요. 이 차이의 제곱을 전부 더하고 분모에는 dij인데 거기에 제곱값이죠. 그것들을 다 더한다 라는 공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분자 부분에 보시면 얘하고 얘는 결국에는 MDS에 의해서 추정된 거리하고 실제 거리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완전히 일치한다면 이 분자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전체 값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실제와 추정이 완전히 일치하면 0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 각 구간에 대한 숫자들을 좀 상세히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은 해설서를 참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023년 기출문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좋은 참조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